맨날 집에서 새끼 다 챙겨 먹을 거예요? 삼식이처럼 살지 말고 다시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요. 요즘 62세는 청년이에요. 저는 38년간 중소기업에서 공장장으로 평생을 일했고 작년에 정년퇴직한 62세 이성직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기를 소망했지만 그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아내는 저를 짐으로 취급했고 매일 집에서 밥을 먹는 삼식이 취급을 하면서 냉대가 시작되었죠. 매일 외출하는 아내, 그리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늘어났고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일자리를 찾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아내가 다시 돈을 벌어오라고 저를 등 떠밀었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저희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저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가 막히는 저희 사연을 들어주시고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소기업에서 공장장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말에도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야 했고 명절이나 휴일도 마음 편히 쉰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도 저는 만족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고생할 수 있었거든요. 아내 미희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두 아이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어요. 작지만 아담한 아파트도 장만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공장장 일이 힘들긴 했지만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부터 직원들 관리까지 공장 전체를 책임지는 일이었거든요. 회사 사장님도 저를 믿고 맡겨주었고 38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공장을 운영했어요. 드디어 정년퇴직을 맞게 되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해보고 아내 미희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렜죠. 퇴직금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아내와 둘이서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자고 마음먹었어요. 퇴직 전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야. 그동안 당신이 혼자서 집안일 다 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해줄게. 아내도 그래요, 여보.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우리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고 했어요. 정년퇴직 당일, 회사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공장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부러워요. 후배들과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어요.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받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왔어요 하고 외쳤는데 아내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서 와, 고생했어 정도는 말해줬을 텐데 그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고개도 돌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퇴직 첫날이니까 특별한 저녁이라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탁에 나온 건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반찬들이었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시금치나물 정도.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죠. 여보, 오늘이 내 정년퇴직 첫날인데 좀 아쉽네.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뭘 어쩌라고 그러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38년 동안 남편이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니까 익숙해졌을 텐데 갑자기 집에 일찍 오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동안에는 새벽에 나가느라 아침을 같이 먹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벌써 먹었다면서 저 혼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자.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자고 했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당신 이제 맨날 집에 있을 거야? 답답하지도 않아? 나가서 뭐라도 해. 집에만 있으면 내가 불편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좀 아팠어요. 3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니까 불편하다니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내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내도 적응하면 우리가 꿈꿨던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어요.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벌써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물어보면 친구들 만나러 간다거나 마트 좀 다녀온다거나 동네 산책을 한다거나 하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내도 60세가 되었는데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38년 동안 남편이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서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졌을 텐데 갑자기 남편이 맨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내가 옆에 와서 리모컨을 가져가 버려요. 나는 2% 보고 있었는데 하면 당신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잠깐 있다가 나갈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시간도 문제였어요. 점심때가 되면 아내는 벌써 먹었다면서 제 것만 대충 상에 놓고 나가 버려요. 라면을 끓여 놓거나 어제 남은 반찬 몇 개 놓고는 알아서 드세요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보, 같이 먹자. 혼자 먹으니까 심심하네 하면 당신 어른이면서 혼자 밥도 못 먹어요? 나는 바쁘다고요. 라고 써붙이더라고요. 바쁘다는 게 뭔지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거나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쇼핑을 하러 간다거나 하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뭔 소리예요? 당신이 왜 따라와요?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남편이 따라오면 어떡해요? 당신은 집에서 쉬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서운했어요. 38년 동안 저는 일 때문에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대충 하더라고요. 저녁 6시쯤 되면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은 뭘 해줄까? 기대하면서 식탁에 앉아 있으면 나오는 건 라면 한 그릇이에요. 계란 하나 넣어서 끓인 라면. 여보, 이게 저녁이야? 하면 아내가 화를 내요. 싫으면 당신이 해 드세요. 나도 피곤해요. 맨날 밥 해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래도 38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라면도 안 끓여주고 그냥 봉지라면이랑 뜨거운 물만 주면서 알아서 드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라면을 끓여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아내가 혀를 차면서 말해요. 아이고, 60이 넘은 어른이라면 하나도 못 끓여요?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지.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평생 손 하나 따딱 안 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게으름 피운 것처럼 말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아내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있었다거나 쇼핑했다거나 운동했다거나 하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38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서 특별한 취미도 없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그게 제 하루 전부였어요. 가끔 산책을 나가기도 했지만 혼자 하는 산책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집에 있을 때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뭔가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아내는 휴대폰을 보거나 피부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하자.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 아내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지내죠. 뭘 더 말해요? 그런 식으로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기도 어려워졌어요. 이게 제가 꿈꿨던 평온한 노후인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죠. 퇴직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아내의 외출이 더욱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하러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동호회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동호회야? 물어보니까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등산이라니 아내가 언제부터 등산에 관심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동안에는 등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좋은 취미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등산 동호회 어때? 재미있어? 물어보면 아내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다들 친절하고 재미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집에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이제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건강한 취미 생활도 하니까 좋겠다 싶었거든요. 나도 같이 등산하면 안 될까? 물어봤더니 아내가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요. 거기는 여자들만 있는 모임이에요. 남자가 끼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그냥 당신은 집에서 쉬세요. 그래도 아내가 행복해하니까 좋았어요. 등산 동호회를
시작한 후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나가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그동안 더 외로워졌지만 아내가 즐거워하니까 참았어요. 대신 집안일이 더 많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빨래는 며칠씩 쌓여 있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식사 준비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니까 동호회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에는 제가 말 걸면 귀찮아했는데 그날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동호회에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김영숙 씨라고 거기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집도 크고 차도 좋고. 그래? 어떤 분이길래? 걔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김영숙 씨가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재테크도 잘하시고 경제 공부도 많이 했대요. 우리도 그분한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재테크?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살자. 굳이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 제가 말했더니 아내가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에요. 안전하게 하면서 평생 그렇게만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왔거든요. 38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큰 도전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 다음부터 아내는 동호회에서 김영숙 씨 이야기를 자주 듣고 왔어요. 오늘은 김영숙 씨가 어떤 좋은 정보를 줬다. 정말 똑똑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점점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욕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더 자주 보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이게 좋을까? 저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뭔 이야기야? 물어보면 그냥 친구들 이야기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폰을 흘끗 봤는데 뭔가 경제 관련 앱들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때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내가 언제부터 경제에 관심이 있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어요.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할까 봐서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동호회에서 돌아올 때마다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김영숙 씨가 또 좋은 정보를 줬다든지 정말 대단한 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도 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다가가면 급히 감추더라고요. 뭐 계산하고 있어? 물어보면 그냥 가계부 정리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점점 더 은밀해졌어요. 휴대폰에 잠금도 걸어놓고 통화할 때도 다른 방으로 가서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어? 걔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숨길 게 뭐 있어요? 그냥 친구들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의심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내의 표정은 어색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설마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아내가 동호회 모임에 간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성직 고객님 맞으신가요? 적금 해지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적금 해지요. 저희가 적금을 해지한 적이 없는데요. 걔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희 기록으로는 부인분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적금을 해지하셨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내가 적금을 해지했다니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내점해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급하게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우리 계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모아온 적금 계좌들이 모두 해지되어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적금 2개, 3천만 원짜리 적금 2개, 2천만 원짜리 적금까지. 총 2억 원 가까운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 이렇게 큰 돈이 나간 건지, 어디에 쓴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급하게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좌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출금 내역을 보니까 모두 아내가 출금한 기록들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내가 저 모르게 이렇게 큰 돈을 빼서 쓴 거였어요.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 2억 원을 뭘 하려고 쓴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아파서 병원비로 쓴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건가? 아니면 아내가 요즘 계속 말하던 그 재테크와 관련이 있는 건가? 저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와. 급한 일이 생겼어.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왜요? 뭔 일이에요? 아직 모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당장 와. 정말 급해. 제가 강하게 말하니까 아내도 심각성을 느꼈나 봐요. 알겠어요. 지금 가요. 아내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아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왜 그래요? 뭔 일이에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야? 걔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화면에는 해지된 적금 계좌들의 내역이 떠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저도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말을 더듬거렸어요. 말하려고 했다고? 2억 원 가까운 돈을 몰래 빼서 쓰고 말하려고 했다고? 걔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야? 뭘 하려고? 이렇게 큰 돈을 몰래 뺀 거야? 제가 다그쳐 물어봤어요. 그제야 아내가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영숙 씨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려줘서 주식을 좀 했어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식?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영숙 씨가 확실하다고 해서 조금씩 더 넣게 되었어요. 아내가 변명했어요. 조금씩 더 넣었다고? 2억 원을 조금씩? 제가 기가 막혀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됐어?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 걔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아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주식이 폭락해서 모든 게 영원이 되었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8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이 모두 날아간 거예요. 1억 원이 다 없어졌다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김영숙 씨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잃었어요. 아내가 계속 변명했어요. 김영숙 씨? 또 김영숙 씨야? 그 사람 말 믿고 우리 집 전 재산을 날린 거야? 걔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정말 확실하다고 했어요. 절대 손해 볼 일 없다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몰래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아직 젊잖아요. 다시 벌면 되죠. 당신이 다시 일하면 몇 년 안에 만회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다시 일하라고? 62살인 내가?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당신이 일 잘했으니까 어디든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2억 원을 날려놓고 이해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저보고 다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2억 원을 모두 잃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는 처음 며칠 동안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진작에 같이 해보자고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당신이 너무 반대만 해서 내가 혼자 하느라 실수한 거라고요. 당신은 맨날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런 말만 하면서 용기 있는 일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3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걸 월급쟁이라고 무시하다니요. 그 월급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말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계속 저를 탓한다는 거였어요. 여보,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다시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62살인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 그리고 왜 내가 다시 일해야 해? 당신이 저지른 일인데. 제가 화를 내며 말했더니 아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거예요? 당신이 일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연금이랑 남은 돈만으로는 한 달도 못 버텨요. 실제로 아내 말이 맞았어요. 2억 원이 날아가니까 우리 형편이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다음 날부터 아내는 매일같이 저를 몰아붙였어요. 당신 나이면 경험도 많으니까 어디든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직장 동료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뭔가 일자리 있을 거예요.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나가서 알아보세요. 요즘 일자리 많다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집에 있는 게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벌써 화장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호회 모임은 여전히 계속하더라고요. 2억 원을 날린 그 사람들과 말이에요. 어디가? 물어보면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서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에 혼자 남게 되죠. 점심때가 되어도 아내는 안 들어와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게 없어요.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녁에 아내가 들어와도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어요. 김밥이나 빵을 사와서 알아서 드세요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한 달 정도 계속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내한테는 매일 구박받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 한 번 폭발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당신이 일 안 하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요. 세금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년퇴직한 사람을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어? 나이 많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요즘 60세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 많아요. 당신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생활하기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38년 동안 공장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아봤어요. 옛날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해봤어요. 혹시 일자리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이에요. 다들 안쓰러워하면서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한 달 정도 이것저것 알아본 끝에 겨우 일자리 하나를 구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제품 품질을 검사하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것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여보, 일자리 구했어. 품질 검사 일인데 월급이 좀 적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어. 아내에게 말했더니 별로 기뻐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더 많이 주는 데 없어요? 이것도 구하기 어려웠어. 62살 받아주는 데가 어디 많겠어? 걔가 말했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월급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해야 했어요. 38년 전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은 38년 전과 같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제품들을 검사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붓고 눈도 침침해서 작은 불량품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아내는 반겨주지 않았어요. 고생했다는 말도 없고 밥이나 드세요 하고 자기 일만 하더라고요. 월급날이 되어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까 정말 적었어요. 예전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좀 달라질까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고마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생활비도 부족한데 다른 일도 더 찾아보세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62살의 나이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 벌어오라고 하다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재취업을 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아내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62세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2억 원을 날린 그 김영숙 씨와 말이에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새로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옷이었어요. 여보, 그 옷 새로 산 거야? 걔가 물어봤더니 아내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예쁘죠? 그렇게 말하면서 거울을 보더라고요. 친구가 선물을? 그런 비싼 옷을?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 옷이 제가 한 달 벌어야 살 수 있는 비싼 브랜드 옷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아내가 새로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것도 친구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 지갑에 현금이 두툼하게 들어있는 걸 봤거든요. 여보, 그 돈 어디서 났어? 우리가 2억 원 날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 이거요? 동호회에서 개모임 한 거예요. 매달 조금씩 모아서 이번에 탄 거예요. 개모임? 2억 원 날리고 나서도 개모임을 했다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생활은 계속해야 하잖아요. 맨날 우울하게만 있을 수는 없어요. 아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62세에 다시 일터에 나가서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일하고 있는데 아내는 개모임을 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아파트 관리소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정직 씨, 요즘 부인 자주 봐요. 매일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랑 비싼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러던데 괜찮아요? 네. 비싼 식당에서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이번 주만 해도 2번이나 봤어요. 호텔 뷔페에서도 보고 한정식집에서도 보고 옷도 항상 예쁘게 입고 다니시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저는 점심도 굶을 때가 많은데 아내는 호텔 뷔페를 먹고 있었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호텔 뷔페도 먹고 다닌다면서?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제가 따져 물었어요. 아내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당당해졌어요. 친구들이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밖에서 먹어야죠. 맨날 집에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이 사준다고? 매번?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나는 매일 라면으로 점심 때우고 있는데.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도 친구들 만나서 밖에서 드세요. 내가 뭐라고 해요? 아내가 오히려 저를 타박했어요. 친구들을 언제 만나?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언제? 그리고 그럴 돈도 없어. 제가 소리쳤어요. 그럼 어떡해요? 나도 살아야죠. 2억 원 날린 거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만 우울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아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억 원을 날린 장본인이 미안하다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활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또 있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동호회에서 돌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김영숙 씨가 이번에 새로운 정보를 또 주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거래요. 적금처럼 안전하면서도 이자가 훨씬 좋다고 해요. 뭐라고? 또 김영숙 씨야? 그 사람이 우리 2억 원 날린 사람 아니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건 예전 일이고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정말 안전한 거라고 해요. 우리도 해볼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래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거예요. 김영숙 씨도 이번에는 신중하게 알아보고 추천해 주는 거라고요. 아내가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억 원을 날리고도 여전히 김영숙 씨를 믿고 있고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계속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새 옷, 새 가방, 비싼 식당, 호텔 뷔페까지. 저는 62세에 다시 일을 시작해서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일하고 있는데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3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내의 뻔뻔한 이중 생활을 목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아내는 친구들과 호텔 뷔페를 먹고 있었어요. 저는 점심도 굶을 때가 많은데 아내는 새 옷과 새 가방을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김영숙 씨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리더라고요. 네, 김영숙 씨? 네, 정말요? 이번에는 확실하다고요? 아내가 신나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억 원을 날린 그 김영숙 씨와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아내가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여보, 김영숙 씨가 정말 좋은 소식을 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투자처를 찾았다고 해요. 뭐라고? 당신 미쳤어.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 다른 거예요. 부동산 관련 투자인데 절대 손해볼 일 없다고 해요.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요? 절대 안 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아내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반대만 하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 가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어요. 가난하게 산다고? 네가 2억 원 날려서 가난해진 거야? 그리고 뒤처진다고? 62살 늙은 몸으로 다시 일하고 있는 내가 뒤처지고 있다고? 걔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죠. 김영숙 씨는 우리 나이에도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당신만 너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라고? 3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게 소극적이라고? 걔가 정말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그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말해줄게. 38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모은 돈을 내가 김영숙 말만 믿고 다 날려버렸지. 2억 원을 말이야. 그런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나보고 더 벌어오라고 했어. 62살 늙은 몸으로 다시 일터로 나가서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뭘 했어? 새 옷 사고, 새 가방 사고, 호텔 뷔페 먹고, 친구들과 비싼 식당에서 밥 먹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내도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집에서만 우울하게 있어야 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서 밥도 먹어야죠. 그럼 나는 매일 라면으로 점심 때우고 퇴근해서 혼자 빵 먹으면서도 참고 있는 나는 뭐야? 그건 당신이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지. 내 탓이에요?
아내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친구가 없다고? 내가 언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38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리느라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어디 있었어?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벌어온 돈을 내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김영숙 이야기야?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인데 또 그 사람 말을 믿겠다고? 제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래층에서 들릴 정도로 컸어요. 당신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너도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 매일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좋은 거 먹고 새 옷 사입고 그게 힘들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살고 싶지 않아. 아내의 울음소리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이혼하자는 소리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38년 동안 참고 또 참았어. 내가 나를 무시해도 냉대해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한계야. 2억 원을 날려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나를 탓하고 더 멀어오라고 하고 심지어 또 투자하자고 하고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2억 원 날리고 나를 김영숙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62살에 다시 일하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또 투자하자고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여보, 제발, 우리가 이혼하면 어떡해요?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내가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는 상관없어.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8년 동안의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 하지만 그 모든 추억들도 지금의 배신감과 실망감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과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걸까요? 62살의 나이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38년을 함께한 부부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3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평온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아내의 주식 투자 실패로 평생 모은 돈 2억 원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62세의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죠. 더 힘든 건 아내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라는 건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62세의 나이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38년을 함께한 부부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런 평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